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주말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한 주간에 있었던 정치권 이슈 네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용남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신경민 전 국회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이죠.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이 대장동 일동과 유착해 뒷돈을 받은 혐의인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시고 대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장 심사에서 혐의 어떻게 소명하실지 한 말씀 해주세요. 현 검찰 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 3인 성호입니다. 군사 정권보다 더한 검찰 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당해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경제 파탄에도 힘든 국민들께서 열심히 생활하시는데 저의 일로 염려를 끼쳐 미안할 따름입니다. 이동규 본부장이 압수수색 들어갔을 때 어떻게 미리 알고 계셨는지. 아니요, 자세한 거는 그 변호인하고. 정 실장님 힘내세요. 이동규 본부장이 1억 4천만 원 줬다고 진술을 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거 말씀해 주실 생각 없으세요? 인터뷰 여기까지 하실게요. 네,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정진상 실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이후에 8시간 이상이 지났고요. 오늘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자, 먼저 신경민 의원님.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을 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어떻게 좀 보시나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혐의가 소명이 이제 재판부는 아니지만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는 판사한테 소명이 일단은 된 것이 필요한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증거인멸하고 도주의 우려죠. 이 세 가지 요건을 판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사법부를 대표해서 영장실질심사 판사가 8시간 이상의 심리 끝에 발부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당에서 공식적으로 뭐 얘기는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당의 의원들 입장, 특히 이 당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원들과 지금 당의 침묵을 유지하는 관망파 의원들 사이에 괴리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69명에 달하는 의원들 사이에도 반응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한 목소리로 규탄을 하고 이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현재로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건 일단은 지켜봐야 되고요. 네. 20일 동안 이후에 이제 구속 기소 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 이 정도면은 20일 후에는 구속 기소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금방 앵커께서도 오프닝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다음 단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결국은 소환을 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소환을 언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것이 일단 관심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지금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김용남 의원님. 어제 영장 실질 심사가 8시간 10분 정도 걸렸다고 해요. 이게 보니까 역대 최장 시간이 박근혜 전 대통령 8시간 40분인데 그와 맞먹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만큼 검찰 측이나 정진상 실장 측이나 뭐 총력을 다했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뭐 총력을 다한 것도 사실이고 이게 보통 영장 재판을 하게 되면 오전 10시에 몇 명 하고요. 또 오후 2시에 또 더 몇 명 하고 하루에 보통 적어도 7, 8명 내지는 10명 이상을 합니다. 근데 주요 사건인 경우에는 오전 시간부터 그 사건만을 위해서 하루를 전부 비워놓죠. 네.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의 경우가 이제 주요 사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영장 재판에 걸린 시간만 보면 거의 전직 대통령 수준으로 그렇죠. 네. 시간을 오래 걸려서 영장 재판을 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대장동 사건이 처음에 불거졌을 때 많은 국민들께서 의심을 하셨습니다만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민간업자들이 뭐 1조 가까운 천문학적인 돈을 번 거 그리고 그 관련자들
들의 면면을 볼 때 저게 과연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없이 성립이 가능한 사건이냐 뭐 그런 의문을 많이 가졌었고요. 네. 그리고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만 당시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됐을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 측근 아니냐 그랬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때 한 말이 적어도 김용이나 정진상 정도는 돼야 이재명 측근이지 내 측근이지 유동규가 뭐 내 측근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랬어요. 근데 공교롭게 이제 김용, 정진상 두 사람 다 모두 구속이 됐습니다. 이제 네. 남은 한 명의 이 사건의 중심에 서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에 대한 이제 수사가 남아 있는 것인데 글쎄 이제 수사의 활용 정점이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찍힐지 지켜봐야겠죠. 네.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신문 직후에 원래는 기자회견을 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김현정 대변인님, 검찰에서 이 청사 안에 있는 기자실을 폐쇄해 버렸습니다. 사건의 관계인이 청사 내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는 건 좀 부적절하다 이러면서 막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압수수색 영장에서 이제 구속전 피의자 신문을 받으러 가는 날이었는데 그 이전에 유동규의 진술에 의해서 이제 구속까지 된 그런 상황인데요. 네. 그동안 유동규가 구속에서 풀려나면서 유동규발, 검찰발 해서 단독 보도가 20일 동안에 85회 이상이 단독 보도가 되었거든요. 근데 그와 관련한 거는 구체적인 물증은 제시된 것이 없고 유동규의 진술에 의거한 것이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네. 그와 관련해서 이제 그 정진상 실장 측에서는 이것은 그냥 국민들에게 확증 편향을 줘서 마치 범죄가 있는 것처럼 만들고 이재명 대표와 엮으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관점에서 본 것이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피의자로서의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이제 그 영장에 기재되었던 것 중에 기본적인 팩터조차 틀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확인된 내용들을 기자회견 방식으로 또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또 피의자 한 방어권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8시간 동안 신문을 하면서 그걸로는 좀 부족했다고 판단을 했던 걸까요? 기자회견까지 하려고 했던 거 보면. 그거는 그 이전이지 않습니까? 그 처음에 기자회견 하려는 거는 그 영장 실질심사 하기 들어가기 전에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결국은 하지 못하게 해서 끝나고 나와서 이제 간단하게 브리핑하는 정도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기 검찰에서 이렇게까지 기자회견 그 전에도 그런 사례들은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 기자회견 하고 들어간 경우가 특히나 이번 건은 초유의 저 야당의 대표가 관련된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최소한의 기자회견조차도 막는 것은 네. 오히려 국민들한테 뭔가 검찰에서 뭔가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혀지거나 드러나거나 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지면 안 될 네. 것이 혹시라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 관점에서 제한된 것이 아닌가 해서 대단히 좀 이 조치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수영 의원님, 네. 외부인이 이렇게 검찰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라고 했던 적이 있었는지도 궁금하고 또 검찰청사 현관문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들도 좀 자유롭게 출입을 하는 곳인데 이곳을 걸어 잠근다. 이거에 대해서도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기자실 이용은 사실 뭐 그 방어권 보장이라든가 이런 점에서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했던 사례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청사문을 걸어 잠가서 민원인까지 좀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건 과도한 조치 같은데 저는 이제 그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충분하게 영장 실질 심사에서 다뤄질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일종의 외부의 소음, 그러니까 혹은 뭐 이제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구속된 정진상 실장의 이제 이른바 측근들이 와서 네. 말하자면 이제 쏟아내는 얘기들이 또 입증이 안 되잖아요. 주장에 불과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영장 실질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던 걸 혹시 좀 우려해서 했던 건 아닐까 싶은데 조금 이례적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네. 저는 이제 자꾸 유동규 정진상 실장 쪽에서 자꾸 증자살인 3인성호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표도 그 얘기를 했고 네. 많은 사람들이 3인성호를 하는데 이제 이건 그거잖아요. 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없던 호랑이도 만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런 거 주장하는 핵심이 이런 것 같아요. 유동규, 남욱, 김만배 이런 분들이 이 세 사람이 입을 맞추니까 우리를 범죄자를 만들어 이른바 증자살인이다. 이렇게 없던 거짓말을 만들어서 이렇게 몰아붙인다고 얘기하는데 네. 저는 그 얘기에 대해서 유동규 씨가 한 반박이 저는 매우 정확하다고 봅니다. 오래된 칠판에 쓰여진
글씨는 잘 지워지지 않는다. 그걸 정 실장이 좀 쉽게 지워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가지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거든요. 앞으로 지켜보라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점을 놓고 본다면 이재명 대표가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는데 네. 저는 거꾸로 이 정진상 실장의 구속으로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는 이제 법원의 시간이 됐습니다. 법원의 네. 시간이 되었는데 8시간에 걸친 구속 적부심 공방만큼 아마 법리적 공방도 뜨거워질 것 같은데 저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고 이 사건의 실체적 핵심의 진실은 네. 꼭 밝혀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자, 신현님 어쨌든 뭐 공방은 치열했고요. 법원은 뭐 결국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내서 이유 중 뭐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에 하나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데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제1야당 대표의 정무조정실장이잖아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증거인멸 그리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 판단 근거는 뭘까요? 도주 우려는 잘 납득이 안 되고요. 그게 아무리 판사님 말씀이지만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그 출국 금지하면은 뭐 국내 어딘가 있을 거고 더군다나 천하의 이재명 야당 대표의 정무실장이란 직함을 가지고 있는데 도망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주 우려는 납득이 안 되고 증거 부분은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남욱, 김만배 이런 분들이 출소가 되고 유동규 씨는 지금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증거라는 건 인적 증거, 물적 증거가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물적 증거 부분은 아마 이미 시장하고 도지사 시절의 것을 접근하기는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물적 증거가 뭐 다른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증거 인멸 부분은 그래 그건 뭐 납득할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도주 우려는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두 가지 이유 말고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것은 필요적 조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속영장의 사유로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데 기재하는 판사도 있어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하면서 쓰는 분도 있는데 오늘 새벽에는 그 얘기는 없었던 걸로 봐서 그냥 당연한 걸로 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과연 어떻게 판단이 됐는가 하는 건 좀 궁금해요. 근데 이건 그게 영장에 관련돼서 판사한테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물어보면 판사의 답변은 뻔해요. 판사는 판결문으로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물어볼 수가 없고요. 이제는 20일 동안의 기간 동안에는 결국은 검찰의 그 수사, 기소를 위한 수사를 하는 거죠. 그걸 들여다봐야 되고 변호인들이 쭉 그 동참을 할 테니까 그걸 지켜보는 수밖에 없고요. 20일 후에 열흘에서 20일이니까 20일 후에 공소장이 나왔을 때 이제는 다투는 방법 외에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보셨다시피 정진상 실장 구속 그 신문을 받으러 가는 길에 증자살인 3인 성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 얘기를 하면서 부끄러움을 좀 알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관련된 영상 좀 보고 오겠습니다. 돈 받은 적 없다고 정 실장은 계속 얘기하면서 428억 나눠 갖기로 한 적도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아까 뭐 3인 성호나 뭐 증자살인 뭐 얘기를 하셨다는데 저는 조금 제 스스로도 그렇고 다 이제 부끄러움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영남 의원님 어제 공판 출석하면서 이제 저런 얘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잠깐 얘기 나왔지만 부끄러움을 좀 알아야 한다. 여기에 담긴 속뜻은 뭘까요? 사실은 사건의 실체는 사건에 직접 관여됐던 당사자들이 가장 잘 알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유동규 본부장도 마찬가지고 정진상, 김용 부원장도 잘 알고 김만배, 남욱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제일 잘 아는 거예요. 네. 사건을 잘 알고 같이 일을 도모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잘 알잖아요. 그러면 저런 평가를 당장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서로 뜻이 맞아서 이 사건을 끝까지 우리가 비밀을 지키고 가자든지 아니면 이 어떤 수사나 재판을 잘 넘겨서 우리가 많이 벌었던 이 돈을 잘 지키자 뭐 이해관계가 부합될 때는
틀린 얘기가 다른 얘기가 안 나오겠습니다만 이미 이제 갈렸단 말이죠. 네. 뭐 어느 한쪽은 다 털어놓고 좀 선처를 바라는 부류가 생긴 거고 마지막까지 뭐 묵비권을 지키든지 아니면 뭐 애초에 주장대로 밀고 나가려고 아직까지 결심하고 있는 그룹이 생긴 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재판 과정을 보면 치고받고가 되는 거죠. 네. 네. 이제 이 사건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를 볼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서로 입장이 갈려요. 같은 공범이었단 말이죠. 네. 적어도 이제 앞으로 또 지금까지 나왔던 공소장상에는 공범이에요. 공범이었는데 공범들 간의 진술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다른 진술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재판이 진행되고 또 검찰에서 제출하는 물적 증거, 민주당 쪽에서는 뭐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진술 외에 물적 증거가 없는 거 아니냐 하지만 물적 증거 분명히 많이 있을 거고요. 어제 영장 재판을 통해서도 많이 제시가 됐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공개된 법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드러날 것이고 그 어떤 분은 우리 신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어제 영장 발부 사유를 보면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됐다라는 판사의 지적이 없어서 이거는 소명이 안 된 상태에서 영장이 발부된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던데 네.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라는 사유로 영장을 기각할 때는 명시를 합니다. 하지만 신 의원님 말씀대로 영장 발부의 기본 전제 조건이에요. 네. 소명이 안 됐으면 발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특별히 기재 안 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일반적인 겁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이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에 대해서 네. 도주 우려는 좀 납득을 못 하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 의원님? 그게 영장 발부 사유로 기재된 것은 아마 정진상 실장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그 주소에 잘 안 왔던 것 같아요. 뭐 여러 거처를 옮겼다는 그러니까 얘기도 있고. 뭐 다른 이런저런 이유로 보통 주민등록이 이제 집 주소가 주민등록으로 그렇죠. 네. 등재가 돼 있잖아요. 그 집에 잘 안 들어가고 다른 곳에서 자면서 뭐 일을 받는지 아니면 거기 기자들이나 만나려는 사람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불편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집에 잘 안 들어오거나 이것저것 옮겨 다니면서 자는 주거 부정이 대표적인 도주 우려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기재가 된 것이고 증거인멸의 우려야 뭐 충분히 납득할 만하고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출국 금지 해놓으면 어딜 도망가겠느냐. 최근에 도망간 사례 생겼잖아요. 라인 펀드와 관련해서 재판받던 아마 김봉현 씨인가요? 예, 스타모빌리티 회장. 지금 그래서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밀항 가능성도 지금 점쳐지고 있고 드물긴 합니다만 도주 가끔 생깁니다. 가끔 자주. 네. 그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그 증거인멸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다음 주에 이제 그 김만배 씨와 이제 남북 씨가 출소를 합니다. 그렇죠. 네. 이제 증거 그 구속 사유가 완료를 지나서 핵심 관계자들 아니에요. 그러면 네. 만일 그 정진상 실장이 그렇다면 충분히 만약 불구속 상태에 있다면 그분들과 연락을 취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도 재판부가 또 말을 고려하지 맞출 수 않았을까. 있다. 그다음에 뭐 지난번에 국회 압수수색할 때 네. 컴퓨터를 재부팅했다든가 하는 이런 점들도 아마 이번 그 구속 그 사유에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덧붙이면요. 네. 만약에 여기서 도주하면은 이재명 대표는 끝입니다. 그리고 증거인멸의 시도를 물론 이제 다음 주에 두 사람이 나오니까 여기서 이상한 짓 하면 그것도 끝입니다. 그러니까 섣부르게 그런 짓 못 하고요. 하여튼 뭐 그걸 반박하려는 건 아니고 그 두 개의 그 혐의, 그러니까 소명 부분은 아예 기재를 안 하는 게 항용 그렇게 많이 해요. 근데 판사에 따라서는 범죄 혐의는 소명됐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건 생략된 걸로 봐서 행간에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도주 우려하고 증거인멸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것은 아마 뭐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짐작을 하는데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사한테 물어보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짐작합니다. 네. 뭐 어쨌든 김용 원장에 이어서 정진상 실장까지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두 명이
구속이 됐는데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의 최대 정치적 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수영 의원님. 네. 일단 신병을 확보한 후에는 기소하기까지 한 20여일간의 시간이 있잖아요. 일단 검찰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와의 직간접적인 그 연관성을 좀 들여다보겠다. 여기에 좀 수사력을 모으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좀 밝혀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죠. 전망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공소장에 보면은 이제 정치적 공동체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네.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제 그 이재명 대표에게 뭐 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직접 건네가지 않았다 그러면은 다른 것으로 이제 혐의를 입증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저기 일부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대쌍성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그 기사를 썼더라고요. 대장동 쌍방울 성남 FC. 그래서 지금 대쌍성이라는 표현을 어느 이제 일간지가 썼던데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느낀 게 이제 그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화영 전 경제부지사가 구속이 됐고 그다음에 대장동도 지금 정진상 실장까지 구속되면서 핵심 측근들이 이미 다 모든 사람들이 신병 확보된 상태고 성남FC도 곧 조사가 지금 계속 지금 정진상 실장이 성남FC도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한 20일간의 검찰 수사 속도가 매우 붙을 것으로 보고 네. 이르면 전 조심스럽지만 이르면 올해 안에도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소환 또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벌써 11월 말로 가지 않습니까? 네. 12월 달이 이제 다음 달인데 실제 20일 지나고 나면은 12월 중순으로 갈 수가 있는데 네. 그렇다면 연내에도 검찰 수사 속도가 붙고 그다음에 더 추가 증거라든가 이런 자료 확보들이 이루어진다면은 속도를 더 훨씬 더 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가 올해 안에 소환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제 전망을 해주셨는데 김현정 대변인님께서 보시기에는 검찰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정진상 실장과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공동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언뜻 좀 과거를 떠올리면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 검찰에서 경제 공동체다 이렇게 묶어서 결국에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적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인 어떤 연관성이 없더라도 좀 어느 정도 혐의가 입증될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건이라고 저는 저희 민주당에서는 규정하는 게요. 저희는 처음부터 이 사건의 수사 자체가 지난 2021년 9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유동규 씨가 2021년 10월 달에 이 428억을 받았다는 그거로 재판에 기소가 돼서 재판 중이거든요. 네. 지난 1년 동안에 검찰과 수사관 400명이 투입됐고요. 공판이 60차례 이상이 열렸습니다. 네. 그 사이에 김용과 정진상의 이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요. 이재명 대표 당연히 더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동규가 풀려나면서 진술이 바뀌면서 이 네. 428억이 본인 거라고 그동안 주장했다가 김용, 정진상과 본인의 공동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했다. 최근에는 또 본인은 아예 없다. 이렇게까지 진술을 바꾸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 민주당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냐면 0.73%로 1,600만 표를 득표한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사람을 제거하기 위한 정적 그 제거 그리고 야당을 좀 분열시키기 위한 야당 탄압 이런 의도가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본인, 부인, 그 장모와 관련된 수사는 일체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고 대부분 다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주가 조작이나 뭐 학력 경력 이조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해서 지금 국회 특검법까지 발의되어 있는데 그런 걸 본인이 자백까지 한 내용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무혐의 처리하거나 수사를 하지 않고 있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 차원에서 이거는 야당 탄압이다라고 저희는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유동규 씨와 관련해서도 조금 전에 이제 범죄 혐의는 당연히 전제된다라고 하지만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라고 표현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엔 그 표현을 하지 않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만 있다라고 해서 그 영장을 발부한 거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그 범죄 혐의 소명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는 있는 겁니다. 재판에서.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그 재판을 통해서 다투어야 될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유동규 씨의 진술만에 의해서 지금 이게 구속됐다라고 저희가 주장하는 근거는 뭐냐면 지금까지 검찰이나 유동규 씨가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그 피의 사실, 허위 사실 등에서 이렇게 언론으로 단독 보도 나온 내용들을 보면 네. 물증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 유동규 씨의 이게 사실 유동규의 진술이만 현재 있는 거기 때문에 진술은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미 엊그저께 그 법원에서조차
유동규 씨가 증거인멸 교사 재판에서 진술을 바꾸면서 그 법원에서 그 판사께서 이런 말까지 했잖아요. 그 유동규와 검찰에서 딜을 한 그 정황이 좀 의심이 된다라는 그 표현까지 있었거든요. 그리고 유동규 씨가 그 재판에 기소됐던 가장 그 근본적인 물증은 뭐였냐면 정영학 녹취록이었습니다. 네. 그 정영학 녹취록에서 김만배와 유동규와 정영학 씨가 작년 10월 30일 날 노래방에서 녹취한 내용을 보면 네. 유동규 씨가 428억의 주인이다. 그리고 428억을 어떻게 돌려받을 것인가를 모의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게 녹취록은 물증 아닙니까? 그 물증에 의해서 기소된 거예요. 그런데 네. 유동규 씨가 진술을 바꾼 것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물증보다 진술을 더 우선시해서 그거에 근거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마치 그게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것은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정치 공동체 관련해서도 제가 그 압수수색 영장을 다 읽어봤습니다. 35페이지 거의 공소장에 준하는 수준의 그 압수수색 영장이 되게 이례적이라고 하는데 네. 2페이지 사이에 이재명 그 대표의 이름이 거의 60차례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전부 다 혐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네. 정진상과 이재명 대표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들만 해요. 근데 기본적인 팩트가 두 가지가 벌써 틀리고 시작합니다. 뭐냐면 그 정진상 실장이 성남 시민의 모임이라는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이재명을 알게 되었고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 사무장을 했다. 근데 이거 나무위키에서 따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확인됐잖아요. 그 저기 전부 다 그런 기본적인 팩트부터 틀려서 시작돼서 그 공소장이 시작부터 끝이 유동규에 의하면으로 시작해서 유동규에 의하면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거와 관련돼서 이거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제하고 이재명 대표랑 관련이 있다, 정치 공동체랑 관련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주장이고 네. 그리고 우리 헌법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네. 3심제를 채택하고 있고 대법원의 sak정 판결을 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네. 무죄로 추정되는데 야당 대표에 대해서 마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건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법 그리고 저 성남 FC 건, 쌍방울 건까지 엮어가지고 마치 뭔가 있는 듯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좀 과도한 주장이다. 저는 그렇게 지적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거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뿐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주당에선 최근 또 실험한 게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영상 보고 얘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계단으로 올라가서 몇 층에서 내리는지 안 보이게 했습니다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가서 문 열고 들어가면 이 창문에 들어오는 내용도 다 보입니다. 유동규 들어가서 내려오는 거 다 보이죠? 여러분, 대한민국 검찰 정도 되면 저런 거 봐야죠. 센서에 다 보이는데요. 주변에 CCTV 다 있습니다. 네, 김용남 의원님. 예. 앞으로 만약에 김용부 원장이나 정진상 실장도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이제 남욱 변호사처럼 갑자기 입을 열 가능성,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뭐 세상 일은 알 수 없죠. 네. 근데 이제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이 유동규 본부장처럼 진술을 바꿔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기 시작한다면 네. 그야말로 뭐 그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겠죠. 그때는 이재명 진술뿐이라고 해도 이제는 좀 확실한 증거로 자리 잡아 볼 수 있다고 봐요. 아니 그리고 뇌물 사건은 사실 진술 증거가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물증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현금으로 주고받았기 때문에요. 네네. 그게 무슨 흔적이 남지 않거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신빙성을 줄 수 있느냐는 따져봐야겠죠.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사건에 있어서 경제 공동체 개념으로 그 기소가 됐을 때는 뭐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더니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이 정치 공동체로 이렇게 영장이나 이런 데 등장하니까 민주당 측에서 무지하게 억울하신 모양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할 때도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많았죠. 네. 이럴 줄 몰랐나요? 사실은 그게 어떻게 그냥 덮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나요? 지금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야당 대표에 대한 탄압을 운운하는 것은 뭐랄까요? 너무 뭐 유동규 전 본부장의 말처럼 좀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재직 기간에 여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말 개의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거든요. 네. 대장동 사건도 그렇습니다만
성남 FC와 관련된 후원금 모집, 또 뭐 50m짜리 그 뭐죠? 뭐 절벽 바로 옆에 서 있는 아파트로 유명한 백현동 사건 등 그 다른 유사한 예를 다른 도시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런 일이 왜 벌어졌느냐? 유독 그리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만 그런 일들이 집중적으로 성남에서 벌어졌단 말이죠. 네. 그와 관련된 진실들이 이제 하나씩 드러나는 것이고, 사전에 그 전부터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글쎄요, 지금 뭐 민주당도 단일 대우로 나서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도 좀 약간 덧붙여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탄압이다 하는 것은 대선 과정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전부 다. 그러면 왜 같이 경합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들은 전혀 수사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주장하는 것이고, 좀 전에 말씀하신 정치 공동체 그것도요. 네. 정치 공동체가 성립하려면 지금 요지가 그거 아닙니까? 정진상 실장이 2013년도에 일회 신도시하고 2015년도 대장동 그 개발과 관련해서 대장동 일당들한테 뭔가 정보를 알려주고 편의 제공하고 그거에 대해 대가를 받았다. 그리고 정진상 실장이랑 이재명 그 대표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사이기 때문에 정치 공동체다. 이래서 이재명 대표까지 엮으려는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2013년도하고 2015년도에 부동산 경기가 얼마나 나빴습니까? 미분양이 속출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유동규 그 대장동 일당이 예를 들어 유동규가 이제 시장한테 그 보고서를 올리는 형식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네. 결재는 할 수 있어요. 최종 결재라는 이유로. 그렇지만 그 대장동 일당들이 어떤 범죄 모의를 해가지고 네. 뭔가 자기네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본인을 속이고 있는 건 모르죠. 그리고 이재명 저 대표는 계속해서 일관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 부동산 경기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공공 환수, 우리 당분일의 최대 공익 환수 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5,500억 네네. 이상의 네. 거기에 방점을 두었다는 것이지 범죄 행위를 알고 한 건 전혀 아닙니다. 거기까지 나가는 건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 이제 현재 상황을 보면요. 김용 부원장도 구속이 됐고요. 그다음에 정진상 실장도 오늘 새벽 구속이 됐습니다. 최측근이라고 일컬어지는 두 사람이 구속이 되면서 자, 과연 이재명 대표의 심경은 지금 어떨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 최근에 이 나온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요. 우울증이라는 단어까지 언급을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영상 잠깐만 좀 보고 오겠습니다. 상황이 워낙 좀 안 좋아서 뭐 우울증에 걸렸다고 그럴까? 그런 상태인데, 전태일 열사 뭐 생각하면 사실 제가 공장 생활할 때 사실 선배 나이에 해당이 되고, 또 청계천은 제가 다녔던 것보다는 훨씬 더 참혹했던 환경이어서 뭐 저도 그 생활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 비교할 바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이 유튜브 방송이 이제 어제 방송이 돼서 저희가 좀 가져와 봤는데, 녹화는 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며칠 뒤에 녹화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울증이란 말이 이번 참사로 사회 전반이 우울증이 걸린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 와중인데, 신경미 의원님. 최근에 어쨌든 이제 최측근 2명이 구속이 됐고, 뭐 물론 이제 우울증이란 단어, 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제 우울증이 걸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글쎄요, 그 지금 상황하고 좀 대비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어떨까요, 이재명 대표? 글쎄요, 녹화하고 지금 방영하고 그 차이 시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꼭 그렇죠. 지금 이 상황 정진상 구속하고 관련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분명히 제가 당의 상황을 전해드려야 될 대목은 네. 169명 그리고 지금 무소속 의원들이 몇 있기 때문에 170명이 넘는 민주당 내지는 민주당과 가까운 의원들이 틈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그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거기서 어디서 알 수 있느냐면은 적극적으로 방어를 펴는 의원들의 숫자는 매우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20명 내외 정도의 현역 의원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쉴드를 치고 변호를 하고 그러는 거고요. 나머지 150명의 대부분 의원들은 이것이 뭐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하는 관망파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의원들, 170명에 해당되는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다 나서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형국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적극적인 방어파, 적극적 변호파 의원들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이 민주당이 전부 다 이러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네. 누가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그냥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다만 이 정진상 최측근이라고 하는 복심 중에 복심이라고 하는 이분이 구속이 됨으로써 이 현상이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는 분명하죠. 네. 그래서 또 이 정진상 실장을 놓고 했던 의총의 분위기도 보면은 왜 의총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진상 실장의 구속 그리고 20일 후에 있을 예상되는 기소 그리고 그 즈음에서 벌어지게 될 아마 이 대표에 대한 소환이 이제 문제가 될 거예요. 소환이 언제가 될지 지금으로서 예측하기 어렵고 지금 이 대표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기관이 검경 합해서 5개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혐의도 10여 개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170명 내외에 이르는 이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이냐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고요. 네. 점점 이 170명의 현역 의원들의 행보가 더 눈에 띄게 달라질 거고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는 것은 예측이 쉽게 되는 거죠. 네. 자, 이 정진상 실장의 구속과 더불어서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악재가 하나 더 생긴 것 같습니다. 바로 사선의 노웅래 의원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건데요. 관련된 영상 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갖고 좀 가라. 이러면 서로 좋은 지인이 못 된다고 점잖게 한 번은 거절하는 줄 알고 그랬더니 조금 짜증 섞인 목소리로 그 다음날 바로 찾아왔어요. 최수영 의원님, 당초에는 6천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뒤에 다시 이제 영장 발부 받고 가서 봤더니 수억 원의 이제 뭉칫돈이 이제 나온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이제 문제가 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검찰이 원래는 그 돈은 압수수색 영장에 당초 들어있지 않았기 없었죠. 때문에 봉인해 두고 사진 찍어서 다시 영장을 신청해서 추가 영장을 받아서 그것을 이제 압수수색했다는 거잖아요. 저는 근데 이 노웅래 의원의 해명이 전혀 석연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게 그 자기가 후원금 받은 것하고 아버님 조의금 받은 걸 보관했다는데 그렇죠, 예. 아버님 그 뭐 조의금 받은 그때 조의금 받은 시기가 2015년인가 14년인가 이렇다 그래요. 7, 8년이 흐른 지금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러면 그 돈을 현금을 그렇게 뭉텅이 돈을 갖고 있었으면 국회의원 재산 신고할 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왜 안 했잖아요. 1,000만 원 이상이면 해야 다 되잖아요. 해야죠. 근데 안 했어요. 네. 그럼 그 돈은 유령처럼 보관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 돈의 용처가 누가 생각해도 뭔가 그 떳떳하고 밝은 돈이 아니라는 건 입증된 거 아닙니까? 네. 공직자 재산 목록에 그 등재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사실상 그것도 법 위반인 거예요. 네. 그것이 사실 그렇게 된다면 그 나중에 그것이 허위사실 유포가 되고 또 그 선거 공보물 같은 데는 그게 적시가 된다면은 그건 다 허위사실 되는 건데 이건 뭐 여론몰이다. 이게 무슨 뭐 탄압이다. 이렇게 저는 노웅래 의원이 해명할 게 아니라 거기 보면 새로운 지금 보도를 보니까 새롭게 압수된 폰 하나에는 문자를 그때 주고받은 것도 나타났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법원의 시간으로 소명을 해야지 이게 무조건 탄압이고 여론몰이고 언론도 지금 허위 보도하는 거다. 내가 나중에 정정보도 요청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언론인 출신으로서 언론에 더군다나 재갈 물리는 발언으로 비칠 수도 있는 거고 네. 저는 지금 어쨌든 노웅래 의원이 이렇게 그 6천만 원에 대한 것은 소명해도 부족한 판에 이것이 다른 이제 수억 원의 뭉칫돈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것이야말로 저는 그 노웅래 의원이 이건 탄압이 아니고 이 돈의 용처와 그다음에 출처,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을 거고 어떻게 보관했는지 이걸 설명을 해야죠. 뭐 부친 조의금이다, 뭐 출판 기념회에서 들어왔던 후원금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은 그걸 당연히 그러면 재산 신고에다 넣어야죠. 그리고 그 의원들 후원금은 뭐 다 아시다시피 그건 아주 계좌에서 투명하게 사용되는 겁니다. 네. 정치 후원금은. 그러니까 그것은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김현정 대표님, 당에서는 지금 이 사안을 어떻게 좀 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먼저 노웅래 의원이 문제 지적하는 것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 사업가가 2020년도에 각종 청탁과 함께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금 그 구속영장,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제 압수수색을 해봤더니 뭐 현금 다발이 나왔다 이건데 현금 다발이 나온 거는
검찰밖에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느냐.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그 현금 다발이 어떤 용도로 이게 그 집에 지금 보관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도 안 된 거잖아요. 그냥 언론을 네. 통해서 우리가 지금 그 추측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진실은 재판을 통해서 확인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그런 취지의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일부 이제 언론에서 왜 정진상 실장은 당에서 이렇게 엄호하고. 엄호를 하는데 왜 노웅래 노웅래 의원은 의원은 안 아무도 하냐 없었어요. 이런 지적을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아. 16일 날 압수수색이 들어왔고요. 네.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18일 날 당의 공식 입장으로 좀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이런 저 문제점에 대해서 논평으로 지적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민주당 내 검찰 수사 과연 어디까지 흘러갈지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좀 짚어보고 있는데 순방 이후에 첫 여론조사 결과라서 더 관심을 모았습니다. 전주 대비해서 1%포인트가 떨어졌어요. 다시 20%대에 머무르게 됐는데 김용남 의원님. 예. 순방까지 있었는데 이번에도 순방의 효과는 별로 없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1%는 여론조사에 따라서는 표준 편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뭐 사실 거의 변화가 없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저게 다른 그 샘플링을 통해서 했으면 뭐 31%가 나왔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큰 지지율의 변화는 없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이게 30% 내외에 계속 지지율이 머물고 있어서 참 안타깝기는 합니다. 근데 보면 세 가지 정도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경제 상황이죠. 왜냐하면 지난 정부는 돈을 푸는 시기였기 때문에 네. 뭐 아무래도 돈을 풀면 당장은 좋죠. 근데 이제 그 결과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지금은 돈을 걷어들이고 그러기 위해서 이자율을 높이고 이제 좀 긴축 경제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제일 큰 이유는 외교나 뭐 이런 성과보다는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클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이유는 여서야대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어떤 이 윤석열 정부의 고위 관료가 이야기했던 정책, 추진하는 정책이 대부분 국회에 가서 다 막혀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약속하고 추진했던 정책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성과가 드러날 수가 없는 그렇죠. 무능해 보일 수가 상황일까요?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두 번째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원인은 뭐 실제로 일을 잘 못하는 측면도 분명히 어딘간 있겠죠. 어떤 면에서 그렇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지금 금융시장이나 이게 이제 채권발 위기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네. 보기엔 대응이 한 발자씩 늦어요. 이게 대책이나 이런 게 조금 더 뭐 한 2, 3주 전에 나왔어야 되는데 네. 이게 좀 늦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것도 부정적인 평가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겠죠. 김용남 의원님께서도 현 정부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해 주셨는데 신경민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번 그 지지율을 보면은 좀 눈에 띄는 부분이 긍정도 1위가 외교, 부정도 1위가 외교거든요. 이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외교 대개 순방하고 나면 물론 오차의 한계는 있습니다만 조금 올라갑니다. 1, 2, 3% 정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3%까지요? 움직이는 게 맞거든요. 왜 그러냐면 외교를 가면은 일단 미디어가 스포트라이트를 거기 쫙 비춰주고요. 네. 그리고 뭐 근사한 얘기 많이 할 수 있고요. 특히 이번에 보면은 물론 여러 가지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한미일하고 한일, 한미, 한중을 계속 시리즈로 했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한 평가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이건 뭐 안 하면은 대형 사고죠. 근데 이제 하여튼 했으니까. 뭐 당연히 또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했으니까 막 이걸 과시하고 포장하고 이러면은 아무리 그래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히려 올라가기는커녕 내려갔던 것은 출발하기 전부터 했던 이건 대통령의 자업자득이에요. 출발하기 전부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갔다 와서도 계속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 이거 한미, 한일, 한중 했던 거 다 깎아먹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교를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이따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김 여사의 문제 때문에 또 깎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교를 하면 안 되고 외교를 할 때는 외교에 전념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MBC하고 위헌 논쟁을 하자고 달려드는 건데 MBC가 만약에 위헌기관이라고 치면은 헌법재판소로 달려가야죠. 이렇게 이 국민들한테 납득할 수 없는 얘기를 해서 외교 성과를 깎아먹는 이런 조치를 취하고도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은 외교적으로 이 득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열심히 하고 뭐 할 것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별로 큰 득을 못 보고 있는 것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자업자득이다 이렇게밖에 평할 수 없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신경민 의원이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이제 순방 출발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바로 이제 전용기를 타고 대통령도 그렇고요. 이제 출입 기자들도 이제 전용기를 타고 함께 가는데 MBC 기자에게 이제 전용기 탑승을 배제를 했었죠. 그러면서 좀 여러 논란들이 있었는데 다녀와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길 문답을 통해서 이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 얘기 잠깐 좀 듣고 오겠습니다. MBC에 대한 그 전용기 탑승 배제는 우리 국가 안보의 핵심 축인 이 동맹 관계를 사실과 다른 그런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 헌법 수호 그 책임의 일환으로서 그런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저는. 자, 최승현 의원님, 이 MBC 기자의 전용기 탑승 배제, 이건 부득이한 조치였다라는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얘기인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직후에 대통령 말씀 직후에 이제 대변인실이 브리핑을 냈더라고요. 근데 저는 10가지 사유를 들어서 조목조목 그거를 이제 대통령 말씀을 뒷받침했는데 저는 매우 타당한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MBC가 처음에 이른바 바이든 발언을 얘기할 때 사실은 그 앞에 괄호 안에 그걸 넣지도 않고 미국이라는 단어를 적시해가지고 그걸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를 또 계속 자막을 연속적으로 보도를 하고 또 바로 워싱턴 특파원이 국무부에다가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이 욕설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서 미국이 끈끈하다 했더니 그건 또 보도에도 넣지도 않고 이런 일련의 패턴들이 반복되면서 사실 그대로 이제 말하면은 혹시 이제 이것이 한미동맹을 좀 이간하고 좀 더 이렇게 약화시키려는 그런 의도였다면 이건 매우 그 동맹을 이간질하는 것이다라는 대통령의 발언인데 저는 어쨌든 그렇게 평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통령 이번에 그 전용기에 배제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자협회나 출입기자단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저는 출입기자단의 성명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은 그런 어떤 그 뭐 대통령 말씀대로 한다면 헌법소의 일환으로 했다 그렇다면은 대통령께서 그래도 말씀하시는 게 자유와 그다음에 자유경제와 시장경제 이야기니까 그렇다면은 그것이 이제 보수의 가치인데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부분이 다시는 재발되지는 말아야 하겠지만 이번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MBC의 보도 태도 이런 점들은 저는 지적받아서 마땅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민 의원님께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저도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죠. 네. 10가지 사유를 저도 잘 주의 깊게 읽었어요. 그리고 이 어저께 여기 출근길 문답 그리고 그 문답 이후에 이기정 비서관하고 MBC 기자와의 논쟁 그리고 10가지 사유 이게 시리즈로 쭉 나왔고 네. 그 전에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9.2 저는 뉴욕 참사라고 부르는데 이 뉴욕 비속어 파문 이걸 다시 또 다 뭐가 어떻고 맞고 틀리고 뭐 얘기할 여유는 없고요. 네. 만약에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으면 민형사로 가야죠. 그리고 헌법재판소로 가야죠. 그렇게 해서 해야지 이걸 MBC가 만약에 정말로 헌법을 이렇게 파괴하려고 그러고 한미동맹을 이간질하려고 그랬다면 MBC는 존립의 가치가 없는 방송사가 됩니다. 근데 그걸 한 10가지로 조목조목 나눴는데 그 근저에는 네. 내가 녹화가 돼서 이미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언론들이 다 보도한 내용을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그러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어떤 오만과 고집과 억지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만약에 그게 있다고 그러면 논쟁을 해서 아니면은 민형사로 가서 아니면 헌법재판소로 가서 네.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죠.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기 배제하고 그래서 이렇게 출근길 문답에서 싸우고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러면은 차라리 그럼 자유라는 얘기를 말을 하지 말든지요. 그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분명히 태도를 밝혀서 그러면은 우리 민영사로 가서 한판 붙자. 헌법재판소 가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야지. 그 10가지라는 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9.22 뉴욕 참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다시 복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얘기할 거 없이 그러면은 그렇게 지금 현재 정권이 법 좋아하고 자유 좋아하고 그러면은 그럼 한번 해봐야죠. 헌법재판소까지 가자 이렇게 좀 강하게 민영사 말씀해 얘기도 주셨는데 나오고요.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실 그리고 언론사의 그 충돌 갈등이 계속 불거질 수밖에 없을 텐데 이것도 정권으로서는 상당히 부담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물론 2008년 광우병 파동 때도 그랬습니다만 언론사가 사실을 보도하느냐 아니면 사실을 언론사에서 뭐 있었던 없었던 뭐 없던 사실도 만들어내는 성격도 있거든요. 분명히 대표적인 게 지금 대통령의 그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만 얼마 전에 MBC에서 시사 프로그램에서 김건희 여사의 대역을 써서 사실은 김건희 여사의 모습이 찍힌 게 아니고 네. 대역이었는데 그게 알 수 없게 마치 김건희 여사의 모습이 찍힌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방영을 한다든지 이거는 거의 만들어내는 수준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언론의 자유를 물론 보장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거는 사실을 보도하는 언론에 대한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지 만들어내서 사실은 진실을 호도하는 자유까지 누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자유와 책임이 균형을 이뤄야 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보다 공식적인 대응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대응.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형사 고소 고발은 안 하더라도 적어도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없던 사실로 본인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면 그거로 인한 민사상의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식으로 하는 방법이 보다 좀 공식적인 방법이 아니었을까. 일단 예를 들어서 법대로 하자는 데는 동의를 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근데 이제 법대로 하자면 그것도 또 언론 탄압한다고 분명히 주장을 할 거거든요. 네. 언론사나 기자를 상대로 한 법적 조치에 대해서도 이러나 저러나 언론 탄압 주장은 계속 나오긴 나올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어떤 언론사면 적어도 언론의 본질적인 책임을 좀 실감하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 일부 언론사는 언론기관의 성격보다는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의 전위 부대 성격이 더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김용남 의원이 보시기에 이제 그렇다는 예.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 논란들도 벌어지고요. 이 논란들에 대해서 반박 그리고 재반박도 벌어지고 그러면서 서울 도심에서는 매주마다 이 정권을 두고서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말을 맞아서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광화문 모습 보고 계십니다. 오후 2시부터는 보수단체가 집회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오후 4시부터는 또 진보단체가 집회를 하면서 각각 보수, 진보, 보수 양측의 집회가 매 주말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집회에서 보면 좀 특이할 만한 사항이 있습니다. 최수영 의원님. 오후 4시부터 이제 진보단체 집회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 그러면서 이 중고생들도 이번에는 또 집회에 합류를 한다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또 비판도 하고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야가 합의해서 정치권에서 얼마 지난해부터 이제 선거 연령을 인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낮추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말하자면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가 이제 조금 더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그 청소년들의 연령대가 있더라도 정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해서 한 건데 저는 근데 여기에서 왜 학생들을 동원령,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강제성은 없지만 왜 이렇게 나오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선거 연령이 낮춰졌으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면 이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특정 단체가 자꾸 여기 대해서 이제 참석하라고 독려를 한단 말이에요. 네. 저는 사실 이렇게 돼서 지금 도심이 마비되는데 저는 저희 청소년들이
보다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성숙한 사회라면은 균형 잡힌 시민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그 소양을 기르게끔 토양을 제공해야지 왜 그렇게 그러니까 선거 연령대 들어서는 순간부터 진영 논리에 휘말리게끔 이렇게 동원령을 내리는 것 이건 저는 이거는 부적절한 행태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군다나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서울 시내 10개 대학에서 지금 논술고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뭐 심리적 안정을 해서 부모들이 차량으로 이제 많이 이동을 이제 시킨단 말이죠. 이 도심이 마비되면은 이 아이들의 심리적인 불안감들 이것들 어른이라면 그런 성숙된 사회라면 이것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주마다 마치 저 자리를 전세낸 듯이 그냥 우리 사회가 똑바로 계속 이렇게 부딪힌다면 지금 바로 갤럽 조사 제가 보니까요. 무당층이 지난 주에 비해서 3%포인트 올라서 지금 30%입니다. 말하자면 여야보다 각 정당보다 지금 높습니다. 이게 지지도. 말하자면 내가 무당층이라고 한 게. 그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 대통령 지지율에서 왜 외교를 가지고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했느냐. 이것 또한 진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지지하는 쪽에서는 아주 잘했다. 뭐 반대하는 쪽에서는 아주 못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중도는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이번 광화문 집회에서도 우리가 공동체의 문화라는 게 꼭 광장을 저렇게 사용하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의 표현 방법이 저는 제도가 통제하지 못하면 거리로 나서는데 지금 제도가 통제하지 못하는 시간도 아닌데 저런 것들은 좀 청소년들에 대한 동원은 저는 정말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촛불 집회가 뭐 민심을 반영하는 거일 수도 있고 또 집회의 자유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생각은 해봐야겠습니다만 이번 집회에 민주당에서 현역 의원들이 한 20명 정도가 참석을 한다고 해서 이거 너무 현역 의원들이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서서 좀 선동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김현정 대변인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의원 개개인은 헌법기관으로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판단하에 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 집회에 참석한 것에 대한 정치적인 그런 판단이나 이런 것들은 심판이나 이런 것들은 국민들한테 스스로 지는 거기 때문에 뭐 자율적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막을 방법도 사실 없는 거고요. 본인들의 선택이라고 보고. 다만 이제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조금 전에도 학생들 이렇게 동원령 비슷하게 강제적인 아니지만 이렇게 모였다. 그리고 거리에서 왜 이렇게 촛불을 들고 이렇게 국민들이 거리에서 모이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인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지금 대안을 만들어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좀 논의를 하는 것이 생산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요즘 중고등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누가 나오라 해서 나가지 않습니다. 그 집회하는 취지에 내가 공감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요. 동원령 이런 거는 맞지 않고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태극기 부대에서 이렇게 모 목사님이 그 신도들한테 동원령 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구속력은 더 있어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지금 이 거리에서 왜 국민들이 이렇게 모이고 있느냐에 대해서 보면 가까이에서는 12구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지금 158명이라는 생태 같은 우리 주로 이제 젊은 청년들인데 거리에 걸어가다 압살당하는 그런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취하는 태도들은 그 사건을 오히려 축소하려고 하거나 또는 그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민심이 이제 들고 일어난 거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각종 윤석열 정부에서 이 이태원 참사 외에도 뭐 경제나 민생이나 이런 것들은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서 주로 이제 정쟁 위주로 이렇게 주로 뭔가 그 국정에서 잘못된 것들을 지지를 많이 하는 이런 것들을 다른 그 이슈들로 사정정국이나 이런 것도 하나의 예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이슈들로 좀 덮으려고 하는 것으로 이 현상을 좀 만회하려는 것 그런 모습들만 좀 보여진다고 느끼니까 저렇게 거리로 나가서 저렇게 규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정부의 그런 그 태도 변화가 저는 오히려 더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 집회 관련해서 진보, 보수, 진보 양측의 입장을 좀 들어봤지만 어쨌든 하나로 모이는 것은 이 국민들이 왜 거리에 있느냐 이 본류를 먼저 좀 봐야 한다. 이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이 사상자 35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이태원 참사 이제 3주째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핵심 기관장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들만 연일 내놓고 있는 모습들이 TV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영상 좀 보고 오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경찰을 직접 지휘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행안부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여 행안부를 패싱한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행안부마저 경찰이 알아서 잘 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면서 손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안부의 직무유기입니다. 경찰을 챙기셔야 되잖아요,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이 별도의 청으로 나가 있는데 그 조직을 하나하나 제가 가서 남의 살림까지 챙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찰의 살림이 남의 살림입니까? 그렇죠. 행안부의 업무 중에 가장 우선 어떤 부분 설명하실 건가요? 참가 전에 단톡방에 공유만 하신 이유는 뭔가요? 신원기 점검했다고 거짓 해명하신 이유 뭔가요? 구청장 자진 사퇴 의사 있으세요? 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박희용 용산구청장의 모습 보고 왔습니다. 자, 김용남 의원님. 네. 특히 이제 뭐 이상민 장관에 대한 얘기가 뭐 여러 가지 많은데, 자, 지난 6월이었죠. 이제 경찰국 신설할 때는 경찰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지휘 감독 책임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참사 이후에는 경찰청은 별도의 청이며 남의 살림까지 챙길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뭐 이런 게 좀 볼 수도 있는 부분 아닐까요? 요거 좀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어 네. 보여요. 지금 대통령실 구조가 지난 정부들하고는 조금 다르죠. 네. 대표적인 게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몇 비서관 자리도 없어졌는데, 없어진 비서관 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치안비서관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대통령실에서 치안비서관이 뭐 과거 정부에 청와대 안에 근무하면서 사실상 치안비서관을 통해서 경찰의 보고도 다 받고, 그게 청와대 내에서 공유도 되고 위에 보고도 되고 그런 시스템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치안비서관 자리가 없습니다. 물론 민정수석실도 없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 출범하면서 행안부 안에 특히 경찰의 인사를 담당할 경찰국의 신설이 필요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경찰국 신설을 설명하면서 저런 이상민 장관의 발언이 나왔던 것이에요. 네. 근데 저 국회 답변 중에 저도 참 불만인 게 남의 살림은 아니죠. 그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경찰청은 행안부에 소속된 외청입니다. 그렇죠. 물론 행안부 그 같은 부처 안에는 있지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법무부 산하의 외청으로 검찰청이 있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행안부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으니까. 그럼요. 네. 행안부에 소속된 외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남의 살림은 전혀 아니에요. 네. 남의 살림이면 그 인사를 담당하는 경찰국이 행안부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금 매번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이상민 장관께서 이렇게 발언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불쑥불쑥 이렇게 나오는 단어나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살림은 전혀 아닙니다. 네. 신경민 의원님, 지금 뭐 이상민 장관도 뭐 여러 이제 발언들에 대해서 좀 논란도 일으키고 지금 김용남 의원도 좀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 줬었는데, 경찰청장도 보면 지금 뭐 어쨌든 이런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보다 늦게 알았고 이후에 내놓는 해명들 보면 이거 누구도 상상 못했다, 이런 발언을 또 내놔서 이게 좀 논란이 좀 되거든요. 지금 보면 이상민 장관이 10월 30일 날 아침에 나와서 엉뚱한 얘기했잖아요. 이게 경찰 병력이나 소방 인력이 있다고 그래서 될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그래서 그때 하여튼 뭐 욕 많이 얻어먹었잖아요. 근데 그 이틀 뒤인 11월 1일 날은 그 112 녹취가 까지면서 고개를 또 숙이고 공개가 되면서 이 이상민 장관은 이분이 왜 그날 아침에 엉뚱한 얘기하고 또 11월 1일 날 사과를 했고, 이거 지금 전혀 이 머릿속에 정리정돈이 안 돼 있는 얘기를 이번에 또 저 금방 들은 멘트를 통해서 이분이 정말 행안부 장관 감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평이 좋은 분이에요. 판사로 할 때 변호사로 할 때 평이 참 좋은 분인데 자기에 맞는 자리를 갔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엉뚱한 자리에 와가지고 고생 많이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느니 그만둬야 되고요. 차라리 그만두는 게 이게 좀 도와주는 겁니다. 이분이 무슨 안전대책 세우고 TF
단장하고 이럴 때가 아니고요. 네. 빨리 그만두는 게 본인을 위해서나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나 정권을 위해서 좋은 거고요. 지금 경찰청장 그날 지방에 가 있었잖아요. 자기 고향 쪽에 가 있었거든요. 왜 가 있었겠어요? 자기 정치적 야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느라고 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서울청장 엉뚱한 데 가 있고 지금 자기가 어디 있었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지금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법적 책임만 따져서 이 사태를 개인화하는 건 전 반대입니다. 그래서 국조가 반드시 필요하고 다른 TF도 필요하고 지금 필요하죠. 근데 지금 다 거부하고 있는 게 여당의 입장인데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네. 국조와 이 장기적, 중장기적으로 또 해야 되는 진상조사 규명을 하는 TF 뭐 이런 거 필요하고 대책 TF 필요하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서 형사적인 문제는 형사적인 문제대로 행정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오늘이 3주 아니에요? 3주 동안 뭐가 진행됐습니까? 지금 몇 사람만 부르는데 그 몇 사람마저도 제 책임은 아닙니다. 이 얘기만 사실상 하고 있는 거죠. 네. 열심히 조사받겠습니다. 그 열심히 조사받고 이렇게 축소하고 왜곡하고 오도하고 그래서 시간 지나면 잊혀지겠지. 지금 전부 이런 심사로 이 엄중한 사태를 대하고 있다는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지금 이제 어쨌든 조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지금 경찰의 대응 부실 문제 조사하는데 그걸 경찰 특수본 조사한단 말이죠. 그래서 소위 셀프 조사에서 이거 성과 나오겠냐 자꾸 이런 비판 나와요.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주가 지났는데 이제야 비로소 상급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지금 뭐 굉장히 많은 3,700여 점이 넘는 무슨 압수물을 했다는데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원인을 밝히는데 이렇게 한 달씩 소요되는데도 아직까지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이렇게 경찰이 1차 브리핑도 지금 없는 상황이라면 이게 지금 물론 특수수사본부가 국가수사본부 산하에 이제 설치가 된 거죠. 그래서 국가수사본부 그 본부장이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임명했던 기관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중립적이고 믿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 말하자면은 여야 할 것 없이 일단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데 자꾸 이렇게 늦어지니까 국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경찰이 뭔가 이게 좀 뭐 경찰 입장에서 특수본 입장에서는 꼼꼼하게 수사하고 뭘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싶겠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국민의 감정선 눈높이에서는 전혀 이거는 지금 속도감도 그렇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뭔가 명쾌하고 투명한 게 없어요. 물론 이제 신 의원님 말씀처럼 어떤 그 책임을 개인화하는 것에서는 저도 반대하지만 최소한 이렇게 사건에 대한 실체적 규명 진실이 이렇게 많은 인력이 동원되고 하는데도 3주간 지나서도 기초적인 지금 1차 브리핑도 지금 발표가 안 된다는 거는 저는 이거는 수사에 대한 뭐 의지, 열정, 속도 이런 점에 대해서 모두가 다 비판적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빨리 조사 결과를 내줘야 그다음에 정치권이 그럼 뭐 평가를 할 것이고 국민들도 평가를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게 국정조사를 한번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도 정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자꾸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그렇고 일단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우리가 하자 이런 입장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셀프 수사 자꾸 논란이 더 가지 않도록 경찰은 수사의 속도를 좀 빨리 내야 되고 그다음에 명쾌하게 좀 그 실체적 진실 규명을 좀 해야 합니다. 네. 이런 셀프 수사 논란도 있는 와중에 계속 정치권에서는 국정조사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야3당에서는 야당 몫의 국조특위위원까지 구성을 했는데 아직까지 국민의힘에서는 참여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죠. 여태까지 국정조사 통해서 뭐 진실을 규명하는데 큰 실효성이 있었느냐라는 지적도 있었고 여당 없이 야당만의 국정조사 구성으로 뭐 실효성 있는 결과 내겠냐? 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히려 과거에 큰 사건들 있죠. 뭐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최근에는 뭐 최순실 게이트라든지 또 세월호 사태 등에선 전부 다 수사와 별개로 국정조사도 다 했습니다. 네. 그것이 오히려 맞죠. 그리고 수사는 당연히 이제 범죄 혐의에 대해서만 그 수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수사와 조사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각종 제보들이 이제 의원실로 많이 올 것이고 또 증거 제출이나 자료 제출 요구도 할 수 있고 또 증인 신문을 통해서 사실관계도 규명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누가 법적으로만 잘못한 것만 지금 따져야 될 건 아니잖아요. 이게 왜 발생했고 이 구조적인 문제가 뭐고 앞으로 그러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해서는 어떤 법적 제도적 시스템을 정비해야 될 것까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이거는 그 국회에 부여된 권한이거든요. 권한이고 국회가 이걸 하지 않으면 오히려 책임 방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수사를 하고 있는데 국정조사를 하면 수사에 방해가 된다는 논리를 피던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정조사에서 수사를 보완하는 그 기능을 오히려 더 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과거에 삼풍백화점에서도 국정조사 통해서 밝혀낸 것들로 인해서 책임자를 처벌하는데 많이 기여를 한 측면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정조사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 지금 국민의 65% 이상이 국정조사 필요하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으로 지금 정부 여당에서 자꾸 뭐 민주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했던 언행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면서 그것 때문에 국정조사를 하지 못한다는 논리를 만들고 계신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은 민주당을 이유로 될 것이 아니라 네. 국민의 뜻대로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늘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국민의 뜻 65%가 국정조사를 필요로 한다고 하니 국정조사 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저는 이 특수본의 셀프 수사가 한계가 있다는 거는 뭐 대부분이 다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 처음부터 이게 왜 과거엔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차렸었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는 왜 검찰에서 나서지 않는 것이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뭐 검수 안박법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사실이 아니잖아요. 경찰 공무원의 모든 범죄는 다 그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고 또 공무원의 부패 범죄와 관련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 전부 다 가능하고 그와 연관된 범죄들도 다 검찰에 수사할 수 있거든요. 검경 합수본 만들어서 했으면은 이런 지금 셀프 수사 관련된 논란들도 좀 비켜나갈 수 있었을 건데 그것도 안 한 것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정부 여당과 정치권에서 선택해야 될 문제는 네. 이런 논란들을 빨리 하고 유족들과 우리 국민들의 그런 그 분노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는 빨리 여당에서도 국정조사에 응해서 네. 특위원들 제출하고 같이 이렇게 조사 계획서 이렇게 같이 만들어서 24일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태원 참사 벌어진 지 3주째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뭐 시원하게 규명된 건 하나도 없고요. 각자 논란만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 자초하지 않도록 각자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좀 규명하고 좀 파헤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관련해서 짧게 하나만 좀 짚고 가겠습니다. 최근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죠. 어제는 특히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 지도를 하면서 신형 ICBM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데요. 북한 매체가 신형 ICBM 발사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오른쪽 사진이죠. 김정은 위원장과 손을 잡고 흰색 외투를 입고 가는 한 어린아이입니다. 보도에는 저 아이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글쎄요. 그런 얘기를 듣고 봐서 그런지 이설주 여사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같이 합쳐놓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김용남 의원님. 예. 저 장소가 지금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미사일을 발사하는 그렇죠. 장소거든요. 예. 이런 장소에 딸을 데리고 간다는 게 이해는 가세요? 독특하죠. 그리고 저거는 따로 설명 안 해줘도 누구 딸인지는 그냥 사진 보는 순간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아직 글쎄요, 10서너 살쯤 먹었을까요? 뭐 사진으로 봐서는 어린 소년인데 딴 것도 아니고 미사일, 그것도 무시무시한 ICBM 발사 현장에 딸을, 어린 아이를 대동해서 간다는 게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 북한 내지는 김정은 그 위원장의 그 집안 자체가 상식적으로는 이해 안 되기 때문에 뭐 저럴 수도 있는 모양이죠. 근데 문제는 저건 어떤 화제성으로 저런 발사 현장에 딸을 대동한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더 심각한 거는 이게 참 ICBM도 그렇고 북한의 핵도 그렇고 이제는 거의 막바지까지 다 온 거를 부인할 수는 없겠죠. 문제는 저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참 국제사회의 공조, 늘 한미 동맹의 강화 같은 얘기를 계속 지금 거의 20년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실기한 측면도 물론 있고요. 보다 과감한 대응이 필요했던 시기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런 시기를 놓친 것도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문제는 이제 점점 현실화돼 가고 있는 북핵의 완성과 또 미국이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ICBM의 이제 완성을 그냥 두고 볼 것이냐. 네. 이게 문제죠.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게는 이제는 과거 정부에서 다 미뤄놨던 숙제가 그야말로 숙제를 해결해야 될 시기가 온 것이고 네. 다른 경제 상황도 지금 녹록지 않습니다만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최우선 선결 과제는 저 북핵과 ICBM의 해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4대 세습을 암시하는 건 아니냐 이런 추측들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저는 37살의 나이를 주목합니다. 뭐냐면 37살 때 김일성 그 할아버지죠. 남침을 했고 네. 37살 때 김정일 아버지죠. 후계 공식화됐어요. 그런 측면에서 딸을 위험한 발사장에 데리고 가서 4대 세습의 공고화를 얘기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아무튼 뭐 조선중앙통신에서 보도한 저 사진에 대해서는 우리 이 정보당국에서도 또 저 자세한 또 분석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주말 뉴스와이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